당일 전체 일정을 재현하는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만찬 메뉴도 공개됐는데 평양 옥류관 요리사가 파견돼 직접 만든 냉면이 만찬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경찰이 파주 세무서와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해 드루킹 일당의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네이버 본사를 찾아가 여론조작의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민주당 강성권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술에 취해 캠프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강 예비후보를 제명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설치된 태극기들이 사라졌습니다. 바뀐 건 태극기뿐이 아닙니다. 골프장 코스 이름도 모두 3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임 처장과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대폭 바뀐 건데 무슨 이유인지 취재했습니다. 물벼락 갑질 논란에서 시작된 한진그룹 일가 조사가 경찰,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뻗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25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까지 두 정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디서 만날 것인지 청와대가 오늘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27일 오전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따로 점심을 한 뒤에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단독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1시간 50분 동안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리허설은 북한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부터 시작됐습니다. 72시간 다리를 지나 북한 판문각에서 하차하는 김정은은 군사분계선을 걸어내려와 마중 나온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양 정상 간의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소규모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은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 1층에서 김정은이 방명록을 쓰고 오전 10시쯤부터 2층 회담장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두 정상은 확대 회담 후 오찬을 각각 따로 한 뒤 오후에 단독 회담을 진행합니다. 단독 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정상회담 이전에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최종 의제 조율을 위한 고위급 방북도 생략하기로 해 당일 회담에서 합의 내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상 만찬이 부부 동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청와대는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회담이 끝나고 나면 양측이 모두 모여서 만찬을 할 예정인데 메뉴도 공개가 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식재료로 만든 음식과 고 정주영 회장이 몰고 방북했던 서산 농장의 한우 고기가 만찬 식탁에 오릅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옥류관의 요리사가 직접 제면기까지 가져와서 냉면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표 음식점으로 평양 대동강변에 위치한 옥류관입니다.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옥류관 평양냉면이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만찬 음식으로 옥류관 평양냉면이 좋겠다고 북측에 제안했고 북측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옥류관 수석 요리사가 제면기까지 들고 직접 판문점에 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신안 가거도의 민어요리, 봉하마을 쌀과 비무장지대 산나물로 만든 비빔밥도 메뉴에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 고향인 부산의 달고기 구이, 김정은이 유학했던 스위스 감자요리 레스티의 한국식 버전도 선보입니다. 1998년 소떼를 끌고 방북했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만든 서산 농장의 한우와
작곡가 윤희상 고향인 통영 문어로 만든 냉채도 만찬을 장식합니다. 만찬주로는 충남 당진의 면천 두견주와 문배술이 낙점됐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아 만찬 메뉴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 쪽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말을 그대로 믿을 만큼 미국이 순진하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의사를 밝혔지만 백악관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make mistakes from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we're not going to take the North Koreans simply at their word. 미국은 협상에서 결코 순진하지 않다며 미북 협상의 초점이 완전한 비핵화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ertainly, no sanctions lifted until we see concrete actions taken by North Korea to denuclearize.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실패했던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과정에 따라 반대급부를 주는 과거의 방식을 일축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어떠한 보상과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이번 변화를 일종의 쇼로 보는 분석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빅터 차 교수 그리고 에드윈 풀러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미국의 주류 여론을 상당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들어볼 만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최근 태도 변화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For those of us who've been following this issue for many years, if not decades, thus far we've not heard anything new. 3 different sets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devil is always in the details. 정상 간 합의 뒤 비핵화 실천 과정에서 북한이 과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처럼 또다시 국제사회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빅터 차는 특히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일련의 과정이 쇼의 일부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And to have a summit without a strategy is dangerous. Bold pronouncements about denuclearization and peace, that's not, like I said, that's not a bad thing. But then you're still stuck with the negotiation.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인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도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aid several times within the last week that if things do not go well, he will walk away from the meeting. If they are not reaching a satisfactory conclusion, he will not continue.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북한이 그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는데 지금도 군인 300여 명이 지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핵실험장이 과연 용도 폐기된 것인지 그렇다면 군인들이 왜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건지 앞으로 또 가동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윤동빈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분석단체 38로스가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 가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쪽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고 굴착 중인 서쪽 갱도 역시 수개월 내 가동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갱도 중에서도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듣고 있고요.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300명 규모의 병력이 남아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과거 핵실험장 운용을 위해 1,200여 명 이상이 배치돼 있었는데 이젠 경비 병력만 남겨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차례 핵실험에 따른 잔류 방사성 물질과
실험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작년 9월 6차 핵실험 때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하지만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까지 만들 능력이 되는지는 핵실험장 내부의 잔류 방사성 물질을 검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려면 핵실험장 내부 조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이제 사흘 뒤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될 판문점은 서울에서 불과 60km, 개성에서는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953년 정전 협정부터 최근 북한 병사 귀순 사건까지 판문점은 그야말로 분단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는 곳이죠.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는 판문점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뒤로 천막이 보입니다. 휴전 논의를 위해 임시 막사가 차려졌던 넓은 이 주막마을. 중국군이 한자로 표기하며 이후 판문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판문점은 유엔사와 북한군의 공동경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3년간에 걸친 한국동란의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판문점은 휴전을 낳은 산실로서 세계적인 명소로 등장한 것이다. 줄줄이 다리를 건너는 포로들.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 이루어진 포로 교환 장면입니다. 한 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971년 남북의 첫 대화가 시작된 곳도 판문점입니다.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 창문 사이로 얼굴을 내미는 기자들의 모습에서 당시 취재 열기가 느껴집니다. 분단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식 남북 대화였다. 이후 360차례의 남북 대화가 판문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에는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이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갔습니다. 소 500마리를 실은 트럭 50대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1976년 북측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30여 명의 북한 괴뢰군이 자동차로 몰려와서 도끼와 곡괭이를 마구 휘둘러 이 사건을 계기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폐쇄됐습니다. 대신 북한이 사흘 만에 지었다는 72시간 다리가 생겼죠. 지난해 11월 북한군 오청성이 귀순에 넘어온 곳이 바로 이 72시간 다리입니다. 도끼만행 사건 이후 판문점 회담장 사이에는 높이 5cm짜리 콘크리트 턱이 생겼습니다. 사흘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콘크리트 턱을 걸어서 넘어옵니다. 개성시 판문군 판문점리,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두 주소가 맞닿은 판문점이 또 다른 역사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치러지기 전 경공모 회원 계좌로 정체불명의 돈 8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확인하고 드루킹을 조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이 돈을 특정 후보의 홍보글을 게시해준 대가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드루킹이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홍보성 댓글이 의심되는 수상한 아이디를 쓰는 19명, 136개 계좌를 확인한 결과 경공모 회원 4개 계좌에 8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4개 정도의 은행 계좌에 들어온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8억 원 가운데 드루킹 김모 씨와 경공모 공동대표인 또 다른 김모 씨 개인 계좌로 총 2억 5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의심금액 발견 사실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자금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의심하고 지난해 5월 5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6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야당은 당시 불기소 처분 경위가 규명돼야 한다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또 선관위가 확보했지만 별도 분석하지 않았던 132개 계좌 가운데 일부 댓글 공작이 의심되는 아이디가 있다면서 검경에 추가 수사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백도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검찰은 왜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를 제보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는 바람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해명입니다만 과연 이유가 이것뿐이었겠는가 하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김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 김 씨가 운영한 경공모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판단되고 실제 불법 선거운동에 경기도 파주 사무실이 쓰인 정황, 그리고 온라인 글 게시자의 대가로 의심되는 수상한 돈의 흐름까지 포착됐다는 것. 하지만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과 SNS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긴 어려웠다는 게 검찰 해명입니다. 드루킹 김 씨의 자금 흐름을 일찌감치 들여다본 검찰이 멈춰선 이유도 의문입니다. 당시 여러 계좌에서 빠져나온 현금이 김 씨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정황을 잡았지만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썼다는 김 씨 측 소명에 유야무야됐습니다. 선거운동 사조직이란 선관위의 판단에도 검찰은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며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네이버 본사를 찾아가서 네이버도 댓글 조작 그리고 여론 조작의 공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방치해 금전적 이익을 봤다며 야바위꾼에 비유했습니다. 정치 분야 댓글 전면 폐쇄한다든지 의심되는 아이디들 몇천 개 정도 추려서 인력으로 감시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 조치가 없으면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건 아실 겁니다. 안 후보는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 드루킹 사건이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도 여론 조작의 공범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거대 공룡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과도한 권한들이 인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이버 측은 필요하다면 뉴스 제공 방식도 다 바꿔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며 원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는 내일 1차 댓글 정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연 뒤 사장단과 면담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드루킹 못지않게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게 경찰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경찰, 검찰은 못 믿겠으니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경찰이 오늘 파주 세무서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느릅나무 출판사 관할 세무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출판사 느릅나무의 장부를 확보했고요. 예.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기능을 위한 서버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자금 출처와 배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버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매크로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킹크랩이라는 암호로 불렸는데 자동으로 공감 클릭 수가 올라가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압수수색 했으니까 수사의 속도가 좀 붙어야 될 텐데 그래도 뭐 정치권에서는 부실 수사다, 늑장 수사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제 경찰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경찰이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수사 자료인 텔레그램 자료와 시그널 자료를 누락시켰고 예, 경찰이 이 드루킹 사건에서 이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만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단순 여론 조작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압수수색도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이 이런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선관위가 하고 검찰에 이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제보를 받아서 드루킹의 불법 선거 운동을 검찰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것을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는데요. 이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관위나 검찰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료가 드루킹의 불법 여론 조작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글쎄요. 이걸 왜 하지 않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또 하나 김경수 의원 그리고 그 보좌진들의 핸드폰 이것도 이제 확보를 해야지 중요한 단서를 또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믿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불법 매크로에만 집중하는 경찰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댈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고 반대로 여당은 이를 두고서 이제 대선 불복이라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수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서 중요한 증거들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은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강동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강성권 예비후보가 술을 마시고 캠프 여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남녀가 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남성이 홀로 현장을 빠져나가자 여성이 뒤쫓아와 남성을 붙잡습니다. CCTV 화면 속 남성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강성권 예비후보입니다. 남자 그 말에 열을 받았는데 하면서 이제 시비가 막 붙더라고. 강 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선거 캠프 직원인 여성 A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강 씨의 뺨을 때리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강 예비후보는 이곳 계단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선관위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 소식에 민주당은 강성권 씨를 즉각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강 씨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성권 씨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즉각 제명을 지시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추 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 조치를 지시했다며 후보 자격도 박탈하고 해당 지역은 재공모를 실시키로 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4년 동안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부산 사상의 지역구를 관리했습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인 작년 9월부터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말 사상구청장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면서 SNS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약속을 지키는 문재인 시계로 살겠다고 썼습니다. 노무현 문재인에게 정치를 배웠다는 홍보 문구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 의원에 이어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 후보까지 논란을 빚자 야당은 부산 경남 선거 분위기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는 여론공작 혐의를 받고 구청장 후보는 음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사람들의 모습이 참 과간입니다. 한 여당 의원은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산 경남 선거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5년 전 TV조선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던 김학의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이 보도로 김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19 감싸기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규명돼야 하는지 한우리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2013년 7월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넉 달 만에 내린 결론은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동영상 속 피해자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단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만 했습니다. 급기야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자의 직접 고소로 이듬해인 2014년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중천이면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윤중천한테 확인해도 뭐하겠어요? 법무부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과정과 피해자 인권 침해 여부까지 하나씩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당시 진술조서엔 여자가 성폭행당하면 신고나 상담을 하는데 그걸 안 해서 납득이 안 간다며 피해자를 몰아세운 대목도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접대를 위해 마약까지 동원했다는 부분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이 5년 만에 다시 수사를 시작했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법무부 등에서 요직을 맡고 있어 제대로 결과가 나오겠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마련을 위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에는 2011년부터 수많은 태극기가 휘날렸는데 최근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태극기들이 왜 사라진 것인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린을 따라 대형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국가보훈처 소유 골프장의 과거 홍보 영상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극기가 딱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2011년 박순춘 전 보훈처장 재임 당시 대형 태극기 24개로 조성했던 태극기 동산이 최근 철거됐습니다. 140여 개 전동 카트에 꽂혀있던 태극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뀐 건 태극기뿐이 아닙니다. 골프장 코스 이름도 모두 3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 5일 나라사랑 호국보훈이던 코스명이 예전 명칭인 동서코스로 바뀌었습니다. 골프장은 전 정권 흔적 지우기는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오해 소지가 있지만 카트 태극기 제거와 코스 이름 변경은 회원들 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철거한 건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골프협회 설명은 다릅니다. 깃대 같은 거에서 높이 달려있는 뭐 그런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처음 내용이어가지고 그런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국가보훈처는 해당 골프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인데 경찰, 관세청에 이어서 공정위까지 가세하면서 한진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 신세가 됐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공정거래위가 대한항공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면세품 판매를 담당하는 기내 판매팀이 대상이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면세품을 받아오는 거래 중간에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골목 상권을 침범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진그룹 소유인 인하대 부속병원 1층 카페의 영수증엔 대표 이름에 조 에밀리 리가 찍힙니다. 조현민 전 전무의 영문 이름입니다.
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있어요. 한진 빌딩 1층 카페 영수증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름이 보입니다. 자매가 나란히 카페 점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진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대한항공은 갈수록 높아지는 당국의 조사 강도에 지켜보자는 말 외에는 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물벼락 갑질에 대한 경찰 수사에 이어 관세청과 공정위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한진에 대한 당국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한진 총수 일가와 관련된 당국의 조사가 매우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 지선호 기자와 함께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 사태는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이죠. 조현민 전 부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게 지금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불거졌으니 열흘 하고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더 뜨거워지는 상황입니다. 물벼락 갑질 비판이 나온 직후에 조현민 전 전무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SNS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고 나서 바로 휴가를 갔다는 점 때문에 큰 점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비난 여론에 대한 초기 대응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지난 19일 조 전 전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자, 이 회의 참석자라는 건 광고회사 참석자를 말하는 걸 텐데요. 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태가 이제 계속 커지는데 이렇게 된 또 다른 계기가 있습니까? 네, 바로 그날이었죠. 조 전 전무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 전 현직 직원들이 소위 갑질 제보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갑질뿐만 아니라 비리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조 회장 일가가 해외 물품을 구입한 뒤에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관세 없이 들여왔다는 점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조현민 전무 외에 오너 일가 전체로 지금 조사가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관세청은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젠가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로 추정되는 또 어떤 폭행 동영상, 이게 또 공개가 돼서 논란이 있죠? 네, 새롭게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 호텔 증축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겁니다. 예. 소리는 녹음되지 않아서 이명희 이사장이 맞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동영상만 보면 한 여성이 여직원의 팔을 잡아채고 설계 도면을 집어던집니다.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주변에 폭언 등을 해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조양호 회장은 22일 그제죠, 사과문을 냈습니다. 조 전 전무 갑질이 나온 지 열흘 만인데요. 두 딸은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전문 경영인이 맡는 그룹 부회장직도 새로 만들어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또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준법위원회를 구성해서 모경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 과연 수습이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1살짜리 아이가 수억 원을 갖고 있다면 부모가 증여했을 개연성이 가장 크죠. 이렇게 어린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서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금수저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거액의 현금 자산을 가진 미성년자 등 268명이 대상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한 병원장은 10억 원으로 5살짜리 아이의 증권 계좌를 만들었고 고가의 주식을 샀습니다. 묵혀두면 오를 거란 계산입니다.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며느리는 금리가 높은 회사채를 사서 15살 아이의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잘 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268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억대의 예금 보유자가 151명이나 됐는데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직계 좀비 속의 자금 흐름과 기업 자금 유출 및 사적 유용, 비자금 조성 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아버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17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한 20대. 9억 5천만 원의 전세 자금이 갑자기 생긴 30대 대학 강사 등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대상입니다. 본인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국세청은 앞으로 증여액수의 기준을 더 낮춰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중국에서 수백억 원어치의 짝퉁 신발과 옷 등을 들여온 뒤 국내 유명 포털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택배 대리점과 콜센터까지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한 택배 대리점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유명 브랜드 신발과 옷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정품인지 가품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포장하고 계세요? 37살 이모 씨 등 17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들여왔습니다. 병행 수입 정품이라고 속여 진품 가격보다 20에서 30% 싸게 판매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28만여 점으로 정품 시가로는 71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 택배 대리점까지 운영했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도 관리했습니다. 이게 가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셨잖아요. 네. 손환불 해드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이 들어갈 거예요. 이들의 주요 판매 창구는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포털 사이트 측은 판매금의 6%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을 뿐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제재를 했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특허청 특사경은 이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 오늘 하나 공개됐습니다. 김정은이 병문안을가 환자들을 만나는 사진인데요. 수십 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직접 병원과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 위로한 겁니다. 이례적인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그 의도를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여 아래쪽을 바라봅니다. 최고 권력자의 완벽한 자신감을 선전하는 북한 매체에선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3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위로하러 김정은이 직접 중국 대사관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하시면서 완벽한 지상 낙원을 내세워 국내 사건 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북한 매체가 대규모 인명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과 김정은의 동선을 분 단위로 표현한 점 모두 이례적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김정은이 평양의 중국 대사관을 공식 방문한 것도 처음입니다. 후속 조치들을 최대 성의를 다하여 취할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류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형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민첩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결국은 북중 관계에는 큰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의 직접 방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낮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망자에는 한국인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토론토 번화가의 인도 위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유리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흩어진 옷가지와 주인 잃은 신발은 긴박했던 당시 순간을 짐작케 합니다. 현지 시각 오후 1시 30분쯤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타운 인근에서 흰색 밴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So many people just shouting, "Stop the car!" But he didn't. He just keep moving, and he hit some people. 이 사고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인도 3명이 숨졌습니다. 우리 국민 2명과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동포 1명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한국인 한 명도 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토론토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번화가인데 한인 상가들이 많아 한국인 피해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It's very clear, just from a general perspective, to say that the actions definitely look deliberate.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 유가족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특히 이번 범행은 사람들이 붐비는 점심시간대여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1km 넘게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용의자는 범행 직후 붙잡혔는데 25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송지욱 기자가 전합니다. 범행은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점심시간에 발생했습니다. Work in the area and it was during lunchtime. It was quite busy. The streets were packed with people. So 화창한 날씨에 인파가 더 붐빈 터라 벼랑간에 달려드는 차량에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시속 60에서 70km 되는 속도로 인파 속을 내달리는 광란의 질주는 1.6km나 이어졌습니다. They always go for walks. Oh man, I feel sorry for those people. God bless whoever got hurt, man. This is crazy. 범행 25분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토론토 근교 리치몬드 힐에 사는 25살 대학생 알렉 미나시안. 검거하려는 경찰을 향해 나를 쏘라며 도발했지만 총성 없이 1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외신들은 14명이 숨진 1989년 몬트리올 공대 총기 사건 이후 캐나다 최악의 참사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당국은 G7 외무회담이 인근에서 열리는 만큼 테러 가능성도 우려했지만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평소 사교적이지 않았다는 주변의 말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TV 방송에 나와야 유명세를 얻는다는 공식은 이제 깨졌습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스타들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용 분야에서는 톱스타 못지않은 수입과 인기를 누립니다. 박소영 기자가 그 비결을 보도합니다. 아이유, 선미, 고준희. 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한 사람,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벳 씨입니다. 나 이사배야. 나 오늘 범한 메이크업 할 거야. 이 씨는 방송국 분장팀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따라잡기는 기본. 영화 캐릭터 분장도 거뜬히 소화합니다. 구독자만 160만 명. 팬 규모로도 탑스타급입니다. 모델 문가비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명인이 된 SNS 스타입니다. 따로 방송 홍보를 하지 않아도 수천만 원 월 수입을 올립니다. 문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젊은 여성들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1인 미디어는 연예인들의 활로가 되기도 합니다. 개그맨 김기수 씨는 유튜브에서 뷰티쇼를 통해 고정 팬을 확보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은 1인 미디어의 최고 강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부 자극적인 진행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저는 볼에 살이 너무. 우리 사격의 간판 진종호 선수는 세계에서도 드문 올림픽 3연패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아직 목마릅니다.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는 금메달 경험이 없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풀이에 나섭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왼손을 주머니에 꽂아 넣은 채 신중하게 사격 자세를 잡는 진종호. 리우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함께했던 빨간 역도화도 그대로입니다. 올림픽 3연패에 빛나는 한국의 명사수는 오늘도 백발백중이었습니다. 10점 이상의 고득점이 다수였습니다. 진종호는 창원 국제월드컵 사격대회에 출전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개인전 금메달. 후배들을 이끌고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적은 있지만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는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아직 금메달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야 되나요? 부리면 망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경기에는 집중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주종목인 50m 권총이 올림픽 무대에서 폐지됐지만 10m 군기 권총에 전념해 5번째 아시안게임에서 첫 금메달을 노립니다. 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도입되는 혼성 종목 출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관심이 끌어지는 종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하다 보면 뭐 성적도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그랜드슬램에 도전하는 진종호. 금빛 총성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창원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은발의 할머니 천사가 달려오는 아기 천사 로빈을 두 팔 벌려 맞습니다. 미국의 시사 만화가가 그린 모녀의 하늘나라 상봉입니다. 할머니 천사는 부시 대통령 부자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바버라 부시 여사입니다. 그는 그제 장례식이 끝나고 딸 로빈 곁에 묻혔습니다. 3살 로빈을 백혈병으로 떠나보낸 뒤 65년 만에 딸에게 돌아간 겁니다. 바버라 여사는 원래 은발이 아니었습니다. 28배 로빈을 잃고 갈색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새어버린 뒤 염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은발은 국민 할머니로 불렸던 바버라의 소탈한 성품을 상징했지만 거기엔 어린 피부치를 앞세운 슬픔과 고통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식 잃은 상처에는 평생 딱지가 앉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사진 한 장을 보시죠. 바버라의 장례식에 온 4명의 전직 대통령과 4명의 퍼스트 레이디가 다정하게 어울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내 바브라를 보낸 부시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클린턴, 부시, 오바마 부부 그리고 트럼프를 대신해 참석한 멜라니아입니다. 대통령들은 지난 30년 정권을 빼앗고 빼앗겼던 정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고 지우곤 했던 사이죠. 하지만 퇴임 후엔 이렇게 모여서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백인과 흑인, 혼혈과 이민자, 명문가 부자와 서민, 남부와 북부 출신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버라 부시가 떠나고 남은 만화 한 컷에선 어머니라는 이름, 그 가슴 저리는 울림이 번져납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에선 민주주의에 품은 미국인의 애정과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4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한 컷의 만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설악산에는 때 아닌 얼음이 얼었습니다. 고지대 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떨어져 빗물이 얼어버린 건데요. 이번 4월에는 사계절의 날씨가 찾아온 것 같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날씨가 요란스럽습니다.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계절의 시계를 되찾겠습니다만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시고요. 경남 해안 지역은 강풍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도 주의하시고 내륙 지역은 아침에 안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해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10도 내외에 낮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네요. 당분간은 날씨가 잠잠하겠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